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로 나눈다. 그런데 둘 중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식부기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영리 목적에 따라서 영리부기하고 비영리부기 이렇게 나뉘어요. 이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기업은 대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부기가 상업부기 이렇게 되죠. 상업, 장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는 제조를 해요. 그래서 공업부기. 은행에서는 은행부기라는 거라죠. 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부기 등등.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영리부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쓰는 거, 가계부.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씁니다. 학교부기. 관청에서 사용하면 관청부기. 이런 것들이 바로 비영리부기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하면 영리부기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개인이 하면 비영리부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종에 따라서 우리 아까 상업부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공업부기, 은행부기, 농사 짓는 사람이 하면 농업부기, 자, 고기 잡는 사람 수산업부기, 보험부기 이런 게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경영실체의 형태에 따라서는 법인부기, 법인이 하면 법인부기, 개인이 하면 개인기업부기, 조합에서 하면 조합부기, 비영리가 하면 비영리부기다. 필요 없는 얘기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복식부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 딴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의 기록 방법에 따라서 그 밑에 보세요. 단식부기란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이 현금이나 채권, 채무와 같은 자산 부채의 증감 변화만 기록하여 계산하는 방법. 그 옆에 보시면은요, 91쪽에 보면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단식부기는요, 배우지 않는다 그랬죠? 배울 필요 없다.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해야 됩니다. 그럼 일정한 원리가 뭐예요? 자산이 증가되면 어디다 쓰자? 차변에 쓰자. 자산이 감소되면 대변에 쓰자. 그런 일정한 원리 원칙을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고, 아직 안 배운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기록한다. 자, 그 다음에 단식부기는요, 그러니까 뭐를 기록하느냐?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또 자기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자기가 줘야 할 돈이 얼마인지 그런 것밖에 기록을 못해요. 그에 비해서 복식부기는 모든 경제적 사건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한다는 거. 그게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단식부기는 현금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 채권, 채무의 증감만 기록한다. 그에 비해서 복식부기는 모든 재산의 변동 상태를 기록한다. 그래서 주로 단식부기는 소비경제에서 사용한다. 한 달, 우리 가계부 같은 거 보면 한 달 들어온 돈이 얼마인데 얼마를 썼느냐, 소비 측정이죠. 그래서 소비경제에 사용하고, 그에 비해서 복식부기는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자, 일반 기업에서는 모든 거래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얼마 벌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랬죠. 따라서 손익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단식부기는 손익계산이 안 되죠. 물론 이제 대충 얼마 벌었어 이건 알지만 정확하게 매 돈 얼마까지 242만 5,400원 벌었어 이런 소리는 못 한다는 거죠. 대략 한 200 벌었나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단식. 그에 비해서 복식부기는 정확한 이론 단위까지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단식부기는 정확성이 없고 복식부기는 어때요? 정확하다라는 거. 그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단식부기란 어떤 건지 한번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식부기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복식부기라고 하면 복식부기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식, 양쪽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경제적 사건, 그걸 거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일반적인 경제적 사건인데 그거를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의 양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이에요. 그럼 이제 자, 그러면 차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0원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현금은 얼마 나가요? 100원 나가겠지. 그러면 여기다 100원 그러면 여기는 100원이 반드시 기록이 되죠. 그럼 이럴 수는 없나? 자, 상품을 100원 사왔는데요. 현금은 6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0원만 줬어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상품을 100원 샀는데 돈이 60원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60원에 돈이 나갔어요. 그러면 차변은 100원인데 대변은 60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예? 그럼 뭐가 지금 빠졌습니까? 40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예요? 갚아야죠. 그럼 빚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또 40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면 이쪽에 자산이 100원이 늘어났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60원 나가고 갚아야 될 돈이 40원 늘어나서 여기가 100원이면 여기도 100원이 된다 이런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자, 두 번째가 뭐냐? 배차 평균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맨날 틀리는 게 복식부기의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배차 평균의 원리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다. 거래의 이중성이다.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차변하고 대변은 반드시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차 평균이라는 것은 배변과 차변이 평균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차변이 100원이면 대변도 얼마 돼야 돼요? 100원인데 우리가 기록하다 보니까 차변에는 100원, 대변은 60원. 그럼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차변에 100원이면 대변도 반드시 100원이 돼야 되죠. 근데 차변은 100원이고 대변은 60원이라고 우겨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기가 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복식부기의 가장 큰 장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90페이지에 자, 중간에 복식부기 자, 복식부기의 기억 특징을 보면 거래의 이중성. 자, 부기상의 거래는 반드시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증감과 수익 비용의 발생,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되어 서로 결합된다. 따라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는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이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은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동일한 금액이 기록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자, 여기가 100원입니다. 그럼 여기가 70이면 여기도 70. 자, 여기가 30이면 여기도 30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래 전체로 놓고 보면 차변의 합계 금액은 얼마? 200원. 대변의 합계 금액은 200원. 맞아 떨어진다. 이 소리죠.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러면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거래가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한다. 따라서 발생한 거래를 하나도 오류가 없이 기록했다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반드시 맞죠? 금액이 안 맞으면 틀렸죠? 따라서 자기가 한 것을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록이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영리부기, 비영리부기는 볼 것도 없고요. 넘기셔서 92쪽으로 갑니다. 자, 상업부기, 공업부기, 그것도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거는요, 공업부기까지 여러분들은 배우시게 돼요. 이 공업부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원가회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만들어낸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품을 만들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는 거죠. 참 이 그지 같은 과목이에요. 우리 그 주택가 이사에는 과목이 자, 민법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개론하고, 이거 회계학이라고 해야 돼요, 회계학. 근데 제목은 회계원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회계원리는요, 일반적으로 상업부기만을, 일반적으로 회계원리에서 다뤄요. 그리고 이제 회계학으로 가게 되면, 회계학에서는, 자, 우리 상업부기를 재무회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계원리 그러면 재무회계만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계학에서는 재무회계만 하는 게 아니라 원가회계, 그 다음에 관리회계 이렇게 토탈 개념이 회계학이죠. 이게. 근데 우리네 시험에는 40문제 나오잖아요. 40문제 나오는데 얘가 32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얘네 둘이 원가회계, 관리회계에서 8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토탈 40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놈의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는 과거에는 이제 이랬어요. 어떤 분들은 에이씨 8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한다네. 그러니까 과락이죠. 이 사실은 원가회계는 제대로 배우면은 8문제는 보너스예요, 이게. 그래서 원가회계 절대 포기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좀 어렵다면 관리회계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회계는 한두 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원가회계가 6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특히 저는 원가 관리 다 망라해서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대로 따라만 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은 부기의 유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기의 유래. 이거 알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부기가 언제 생겼냐요? 뭐 언제 생겨요?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생긴 게 부기죠. 응?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에 이 물물 교환했을 때 그때도 물물 교환하면서 장부에 기록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때도 부기를 사용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기의 역사하고는 복식 부기가 언제부터 사용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1494년에 그 이탈리아의 이 베니스 그러면은 뭐예요? 얼른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베니스 그러면 무슨 도시예요? 상업도시잖아요. 상업도시니까 그만큼 상업이 발달이 됐죠. 그래서 이 부기는 상인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베니스, 이탈리아의 베니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루카 파치올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카 파치올리라는 친구가 무슨 책을 썼느냐? 산술, 기하, 비례, 비율, 총란. 일명 숨마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처음으로 이 복식부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494년이 부기의 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아실는가 모르겠어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 나라가 있어요. 이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나라 어딘지 아시죠? 예, 그 나라에서는 12세기 초에, 그러니까 약 1200년 됩니다. 1200년도 초에 송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송도. 그러면 이제 옛날 이름은 송도고 요즘 이름은 개성.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송도라고 그랬고요. 조선주로 들어와서는 거기가 개성입니다. 그러면 개성 상인이란 말 들어봤죠? 역시 상업도시입니다. 그렇죠? 지금 판문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판문점에 있는 개성. 자, 여기에서 자, 어떤 책이 나왔느냐? 송도 사계치부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오늘날 놀랍게도 차변, 대변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고 어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1400년보다 약 200년 정도 이 나라가 앞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정석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세지면 이제 회계책이 바뀔 겁니다. 부기의 원조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하나하나 나타나잖아요. 금속활자가 그랬잖아요. 금속활자가 독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 금속활자 가장 먼저 만들어낸 나라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듯이 이것도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
뭐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거 없잖아요. 근데 제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탈리아 분들인가?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인가? 그러면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느냐? 그 위대한 우리 조상의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장사를 잘한단 말이죠. 따라서 그 조상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회계 과목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죠. 근데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괜히 써놓은 거니까 한번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회계의 분류. 거기다는 왕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껏까지는 시험에 나올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왕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한 문제가 시험 문제다.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제 회계의 분류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회계는 어떻게 나뉘느냐. 자, 회계를 분류하면 회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재무회계라는 거하고, 자, 또 하나는 관리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냥 부기를 모르는 분이라 하더라도, 재무가 뭔지, 관리가 뭔지, 이건 알 수 있죠? 재무는 뭐예요? 돈입니다, 돈. 아까 재무 상태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 채무의 상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라는 건 뭐예요? 그러한 재무적 상황을 관리해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누가 얘가 이용하느냐 이거죠. 재무회계의 그 이용자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정부 이용자는요. 기업 실제의 정부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죠.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예요? 우리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 투자자, 채권자, 고객 이런 게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잖아요. 그리고 내부 이해관계자는 경영진이죠. 경영진. 그렇죠? 그러면 관리를 외부 사람이 합니까? 경영진이 합니까? 회사의 관리는? 경영진이 하겠죠. 끝났네. 그래서 결국 자, 재무회계는 누구를 위한 거다?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가 재무회계고, 그에 비해서 관리회계는 누구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즉 경영진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재무회계, 관리회계 구분이 되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요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보 이용자를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정보의 특성인데, 그 정보의 특성을 질적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의 질적 특성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신뢰성.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정보가 유용한 정보예요. 또 아무리 유용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신뢰성이 없으면 어때요? 그건 유용한 정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특성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신뢰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보의 의사결정의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씩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라면 외부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세요. 뭐 가져가실래요? 신뢰성 가져가실래요? 목적 적합성 가져가실래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하다면. 네? 당연히 신뢰성 가져가야 되죠. 이걸 찾아내실 수 있으면 회계 끝입니다. 이번 시험 97.5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회계 측면에서는 정보 이용자가 내부 경영진이에요. 그럼 내부의 경영진이니까 뭐가 더 중요해야 돼요? 목적 적합한 게 더 중요하겠죠.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더라도 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목적, 적합성 이렇게 나눠 놓으면 요 질적 특성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 거는 다 공짜가 됩니다. 자, 우선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정보를 보고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보고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포인트를요 여기다 두지 마시고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에다 갖다 놓고서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고하는 시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기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수시적으로 보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려면 정기적으로 해야 될까요? 수시로 해야 될까요?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려면 네? 정기적인 보고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목적이 적합한 정보라면 빨리빨리 보고해야 돼요? 아니면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수시로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수시적으로 보고해야 목적이 적합하죠. 그러니까 다소 신뢰성은 떨어지더라도 목적이 적합하려면 빨리빨리 보고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하는 범위입니다. 보고하는 범위는 자, 신뢰성이 있으려면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화폐적 정보와 이미 지난 과거적 정보, 요거는 신뢰성이 있어요.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신뢰성이 있다니까요. 또 이미 지난 거는 이미 믿을 수 있잖아요. 이미 지난 정보는. 근데 미래에 앞으로 볼 것이다. 그건 지 생각이고. 따라서 자, 신뢰성이 확보되려면 여기는 화폐적인 정보 또 과거적 정보만 되지만 내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화폐적인 정보는 당연히 보고돼야 되지만 비화폐적인 정보도 보고가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 재무에게는 비화폐적인 정보가 보고가 된다 그러면 OX. 자, 재무에게는 비화폐적인 정보도 보고 대상이다. X다 이 말이에요. 단 관리에게는 화폐적 정보만이 아니라 비화폐적인 정보도 제공돼야 된다. 맞다 이거죠. 또 얘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관리에게는 과거적 정보는 당연하지만 미래 예측 정보도 미래적 정보도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목적이 적합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재무에게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 정보로서 기업의 미래 정보도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X가 된다. 이 소리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고하는 원칙은 뭐가 있느냐? 얘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갭이라고 불러요. 갭. 이게 우리는 현재 회계 기준서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고 반드시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만 보고돼야 돼요. 왜요?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그 갭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에요. 이게 generally 일반적으로 accepted 인정되는 accounting 회계 principle. 그래서 그거의 준말이 갭. 그리고 영어로는 GAAP인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자, 정보 이용자는 목적이 적합하면 되니까 어떤 원리 원칙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정보는 모두 제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보고하는 수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보고하는 수단은 일반적으로 인정됐고 또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 정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라는 것은 뭐냐?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우리 아까 조금 얼핏 제가 언급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재무상태표를 통해서는 뭘 알 수 있어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변동을 알 수 있죠. 자, 또 경영성과를 알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벌었는지, 얼마를 어떻게 손해를 봤는지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기업이 기초의 자본이 2억 있었어요. 근데 기말의 자본이 3억이 됐어요. 재무상태표를 그렸더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 벌었어요? 1억 벌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 재무상태표 하나만 가지고는 1억을 벌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1억을 벌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벌었는지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줘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자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자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면 우리 아까 재무상태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초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1억 있었다. 부채가 4천이다. 그러면 자본은 6천입니다. 그러면 얘는 기말에 가서 또 한 번 작성한다 그랬죠? 기말에 재무상태표를 또 하나 그렸더니 자산은 1억 5천이 됐고 부채는 6천이 됐다.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돼요? 9천이죠? 자,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얼마 벌었어요? 6천만 원 갖고 영업을 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미천이 9천만 원이 됐다면 늘어났잖아요. 얼마 벌었어요? 3천 벌었죠? 3천 벌었죠? 그러면 어떻게 벌었는지 중요하죠? 자, 따라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요? IS,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번 돈을 쓰고 쓴 돈을 씁니다. 나간 돈을 써요. 그러면 여기서 이익이 얼마 나와야 돼요? 3천. 이렇게 맞아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도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3천이면 얘도 얼마 돼야 된다? 3천이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익은 2천이래. 그럼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다?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얘가 처음에 6천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했잖아요. 그다음 얘가 1,000만 원을 추가 출자를 했어요. 6천만 원을 갖고 했다가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냈다니까? 그럼 얼마 갖고 한 거예요? 7천. 얼마 벌었어요? 2천 벌었죠. 그러면 결국 이게 갭이 난다라는 얘기는 뭐의 변동이 있었다? 자본의 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죠. 추가 출자한 거 1억 중요한 정보도 아니다. 추가로 1,000만 원 출자한 거 중요한 정보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거를 자본 변동표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자,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보세요. 어떤 회사가요? 이런 회사가 있어요. 자본금이 1억인 회사야. 자본금이 1억. 근데 얘가요. 1년에 얼마씩 벌고 있냐면 한 5억씩 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1억을 투자한 회사가 1년에 5억을 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대박. 그런 회사를 알았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1억만 투자해. 그러면 1년에 5억을 버신다니까? 투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여윳돈이 있어요. 1억에. 근데 어떤 회사가 1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거의 순이익이 500% 정도에 가까운 기업이에요. 믿을 만한 기업.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해요? 안 해요? 하겠죠. 당연히. 집 팔아서라도 하겠죠? 그 회사 얼마 후에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되게 웃기네. 아니 1년에 5억씩 버는 회사가 왜 돈이 없어요? 말이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어차피 나는 답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런 회사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된다니까요. 실제로 5억을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어? 외상으로 팔았거든. 죄다. 자기는 지 돈을 주고 사오고 파는 거는 외상으로 팔았어요. 돈이 수금이 안 되면. 받을 돈은 있지만 기업은 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 생기겠죠. 그럼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겠어요? 현금입니다. 따라서 기업에는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그거를 현금 흐름표라는 장부에다가 또 한 번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업의 여기에 나타난
당기순이 이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2천만 원에 대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재무제표 그럼 앞으로 배울 건데 이번 시험에도 나왔죠. 다음 중 우리나라의 주요 재무제표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럼 딱 오지선다 아닙니까? 지금 배운 건 몇 가지 배웠어요? 제일 먼저 뭐 그리셨어? 재무제표 뭘 그렸어요? 제일 먼저 재무 상태표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얼마나 벌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벌었어를 알기 위해서 뭐 하나 만들었어요? 손익계산서 만드셨잖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어요. 중간에 자본의 투자나 인출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뭐가 필요한 거다? 자본의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현금 흐름표. 요 네 가지가 주요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거 낑기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겠지. 제조원가 명세서 그러면 너구나 하고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 재무제표가 주요한 보고 수단이 된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그냥 의사결정의 목적 적합하면 되니까 여기는 특수목적의 보고서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특수목적의 보고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특수목적 보고서 말만 거창하죠. 이거는 뭐 A4 용지가 됐든 B4 용지가 됐든 메모지가 됐든 그냥 형식 필요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관리회계예요. 그럼 지금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뢰성, 목적 적합성.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거저다 이 소리죠. 이해하셨죠? 그게 그 박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93쪽에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박스 완별하시고 재무회계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 목적이고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이다. 재무회계의 질적 특성은 신뢰성이고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이다. 자, 보고하는 기간은 자, 회계 기간별로 재무회계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되고 관리회계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고한다. 정보의 방향, 재무회계는 과거적, 화폐적 정보만이 보고 대상이 되지만 관리회계는 과거 및 미래, 화폐적 정보 및 비화폐적인 정보도 제공이 된다. 보고하는 형식, 재무제표는 일정한 형식으로 보고하고 관리회계는 일정한 형식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재무회계는 보고하는 범위는 회계적 기록만 대상이 되지만 관리회계는 회계적 정보 이외에 뭐 경기 변동이라든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목적 적합한 모든 정보가 정보 보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 단위가 뭐냐? 자, 회계 단위라는 것은 자,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그거를 기록해야 되겠죠? 자, 그걸 기록하는 장소적 범위. 그거를 회계 단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이 커지면 본점 밑에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점이 하나 있고 지점이 또 두 개가 있는 회사가 있다면 회계 단위는 몇 개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본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점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 밑에 A 지점, B 지점, C 지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회계 단위는 몇 개가 될까요? 4개? 4개? 아니, 뭐 하나가 돼도 되죠, 이거. 그냥 다 싸잡아서. 그러니까 A나 B나 C 지점에서는 일반적인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본점에다 보고해요. 우리 물건 팔았다. 그러면은 본점에서 알아서 그랬냐? 수고했다. 그리고 본점이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회계 단위는 하나죠. 싸잡아서 본점이 하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비능률이잖아. 그러니까 지점은 지점대로 회계 처리를 하고 나중에 본점에다가 싸잡아서 보고하는 방법을 쓰게 되죠. 그러면 지점들도 자, 얘도 하나의 회계를 기록하는 단체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본점은 본점대로 하겠죠. 넷. 이렇게 해서 회계 단위는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회계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단위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점과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다. 그러면 공장도 공장 나름대로 장부 기장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뭐예요? 본사 하나, 공장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회계 단위가 나올 수 있다. 회계 단위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가 변화나 그 원인을 기록 계산하기 위하여 기록 계산의 범위를 적당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기록과 계산의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한다. 거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회계 단위의 개념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기간. 회계 단위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르면 말아요, 그냥. 그러니까 본점이 싸잡아서 한다 그러면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되고 지점도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각각 회계 단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회계 기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회계 기간이라는 것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 기업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계속된다라는 계속 기업의 가정하에서 회계를 수행하게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자, 기록을 해야 될 거예요.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이게 X1년이라고 하고 요걸 X2년이라고 하고 자, X3년 이제 계속되는 거죠. 무한하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요 X2년을 현재 회계기간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당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회계기간이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년, 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차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번 회계기간은 당기. 그럼 뭐 연도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금년이 2013년 아닙니까? 그럼 2013년은 단기고요. 2012년은 전기가 되는 거고 2014년은 차기가 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이 기간의 처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계 기간의 처음이다. 그래서 기초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12월 말일 날을 뭐라고 그래요? 기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재무생태표를 작성할 때는 일정 시점 그랬으니까 몇 개가 나와야 된다? 2개가 나와야 된다니까? 자, 당기초에 재무상태, 자산이 얼마? 100원, 부채가 얼마? 40원, 자본은 60원. 이게 기초의 재무상태표. 그러면 1년 동안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기말에 가서 한 번 더 해야죠? 자, 기말에 가서 한 번 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120원이 됐고, 얘가 50원이 됐다면 얘는 얼마가 돼요? 70원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 얼마? 10원 벌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요 기간에 나간 돈과 요 기간에 들어온 돈을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는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일정 기간. 그럼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한다? 일정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기초, 기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자산은 무슨 자산이에요? 얘는 기초자산, 얘는 기초부채, 기초자본, 얘는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 기업의 회계기간은 누가 정하느냐? 기업이 정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부에게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게는. 근데 기업의 회계기간은 기업이 임의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꼭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요. 자, 기업의 회계기간을 4월 1일부터 그 다음 3월 말일까지 이렇게 정해도 되고 또 아니면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이렇게 정할 수도 있죠. 다만 1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기업이 임의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이렇게 봤을 때
1년이란 기한은 너무나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라서 자 6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럴 때 앞에는 상반기, 뒤에는 뭐라 그래요? 하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6개월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어때요? 또 쪼갭니다, 이 안에. 그래서 1, 2, 3월 1, 4분기에 4, 5, 6, 1을 2, 4분기에 7, 8, 9를 3, 4분기에 9, 10, 11, 12를 4, 4분기. 그래서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분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1월 1일 거, 3월 말일 거, 손익계산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가지고는 1년에 한 번 또 정기적인 보고를 해주죠. 자, 어느 게 더 목적 적합하겠어요? 분기별로 하는 게 목적 적합합니까?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하는 게 목적 적합합니까? 분기별로 하는 게 목적 적합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들은 무조건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강제화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정기적인 보고는 따로 해야 되고 하여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회계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94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나왔네요. 자, 회계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자, 이번 회계 기간을 뭐라고 그런다? 단기. 작년은 전기. 그 다음 내년은 차기. 그 다음 1월 1일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초. 그 다음 12월 말일을 뭐라고 부른다? 기말. 자,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을 상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에, 그 다음에 3개월로 나눠서 분기, 1, 4분기, 2, 4분기에, 3, 4분기, 4, 4분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간의 용어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기간의 용어 정리 간단한 거 볼까요? 기초는 뭐예요? 한 회계기간이 시작되는 날. 기말은요? 한 회계기간이 끝나는 날. 한 회계기간이 끝나는 날이 기말이라니까. 시작되는 날이 기초고. 그 다음 단기는 뭐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계기간이고, 전기는 이미 지나간 회계기간이고, 차기는 다음 기의 회계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월한다는 것은 옮긴다는 소리입니다. 보세요. 금년의 12월 말일은 다음 기의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회계기간이 지나면 다음 기로 보내야 되겠죠? 보세요. 12월 말일날 현금이 200만 원 남았습니다. 다음 기로 보내야 되죠? 다음 기로 보내겠다. 차기로 2월한다. 2월 시킨다. 그러면 자 1월 1일 날은 전기에서 넘어왔겠네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전기에서 2월 됐다. 전기 2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거는 배울 거니까 지금은 잘 모르셔도 좋습니다. 자, 전기하고 대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기란 이제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 옮긴다 그랬는데 뭐 분계장이라는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배운 거니까 그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7번 전기, 8번 대체 이건 아직 모르셔도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론 주관식 문제를 제가 써놨어요. 자, 복식부기의 주목적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영리부기와 비영리부기의 종류를 열거해봐라.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봐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써봐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을 써봐라. 회계의 목적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놀고 있다 이러면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러시면 되죠. 자, 아직까지 근데 이게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거야 라고 대충 말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보시면 해설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있으니까 해답을 보시면서 이 소리였구나 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 배운 내용이 요거 다예요. 아시겠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